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제 프로그램은 늘 말씀드리는 건강하셔야 뭐 돈도 벌고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프시지 마시고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월에 그 두성규 박사님, 뭐 전영규 대표님, 신경원 교수님 모시고 또 우리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아주 전문가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또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또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뭐 기존 여기는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죠? 한국경제TV에서 그 부동산 그 전문가로 아주 오래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저희 프로그램보다 그 구독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한 1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오늘 모셔갖고 우리의 영원한 인사이트, 주택시장의 인사이트 곽창석 대표님과 함께 두 분을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붙인데 의견이 좀 달라야 재밌을 텐데 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2020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란 주제와 2020년 현재 부동산 시장 단기 조정인가 대세 하락인가 이란 주제를 가지고 경론을 기대하면서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부동산 주택시장의 인사이트 주식회사 도시연구원 곽창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친구 보면 제가 좀 화가 나요. 저보다 젊고 잘생겼고 구독자도 많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의 부자병법 박병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대표님이랑은 방송 처음 해봐요. 아, 그렇죠. 네. 서로 아이고, 전문가라고 네. 칭찬만 하고 한 번도 방송을 안 해봤죠. 아, 그러네요. 방송은 일단 우리 처음입니다. 예. 곽 대표님 잘 알고 계셨죠? 네, 처음 뵌 게 벌써 11년 전입니다. 아, 네. 오늘 제 꼬마 때. 아, 네. 오늘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죠. 박 대표님, 박병찬 대표의 활약을 듣고 계셨죠? 예, 계속 듣고 있었죠. 뭐, 지금은 저보다 훨씬 유명한 되셨는데. 훈훈합니다. 세월이 벌써 11년 지났다는 게 잘 안 믿겨지네요. 네. 엊그제가. 저는 20년 됐어요, 곽 대표님.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훈훈한 척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2020년 최적의 매수 타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그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4월이다 뭐 파는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었죠. 먼저 곽 대표님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란 주제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하면. 예. 그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망이 이렇게 서로 혼돈돼 있을 때, 뭐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는 전망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프로가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사실 전망이 비슷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전망을 하면 그 전망이 언제가 매수 타임이다 하면 그 전망 자체가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는 되는데요. 예.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5년여 동안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속된 말로 주구장창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면서 꺾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난 10여 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경기권, 특히 경기 남부는 작년 말부터 상승으로 또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강남권, 특히 이제 고가주택 이런 것들은 서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매수 타이밍을? 예. 그동안 시장을 주로 지배했던 게 양도세, 중과세였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종부세, 중과세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보유세가 미치고요. 큰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올해 상반기는 이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한시 유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양도세, 중과세하고 종부세, 중과세는 일종의 화학적인 그 결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힘들고 두려운 분들 또 장기 보유해서 현재 소득이 없고
지금 가산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정부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아무래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를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까지도 보면은 신고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속 신고가가 연신 갱신되고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봅니다. 아, 신고 기한이 현재 60일이다 보니까 예. 12, 16 대책 이전에 거래한 게 지금도 신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두 달의 유예 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신고가들이 12, 16 전에 거래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신고가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을 때가 그나마 팔 수 있는 때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재건축이라든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들, 이런 곳들은 대출이 거의 중단돼 버렸으니까 이 투자자가 붙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6월 1일 날 그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남권 또 고가주택 이런 곳들은 제가 볼 때 4월 총선 전후해서 한 5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물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강남권의 그 매수 시기는 뭐 한 4월 내지 5월 정도가 적정 매수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 시기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시기를 또 피해야 되는 우리 거죠. 모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래 뭐 세상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반면에 이제 이 경기 남부를 포함해서 외곽 지역들은 지금 뭐 풍선 효과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당수의 투자자가 움직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 지방하고 구분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방은 전세 가격이 반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유입돼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면 그 상승세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기 남부라든가 또 외곽 지역들의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 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이 좀 높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무주택자들은 대부분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매수 대열에 본격 합류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게 추세적이기 때문에 이 진입 타이밍을 늦춘다고 해서 전세 상승세가 뭐 약화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오늘 두 분 모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봤는데,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1월 21일 날 발표한 19년, 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니까 일단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6 대책 영향으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매수 심리가 위축돼서 2020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0.9% 하락으로 지금 예측을 했고요. 거기에도 특히 그 포인트가 또 들어갔어요. 보유세가. 특히 보유세 강화 향후 3년간 보유세 부담 수준 현 시세 3에서 4% 수준으로 올 하반기 가격 조정 예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가 뭐 불특정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서치를 해서 본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자꾸 공포 마케팅 하듯이 정부에서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대표님, 곽 대표님이랑은 제가 쭉 오래 방송을 했는데, 곽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추세 또는 흐름이란 단어를 썼는데, 얘는 이제 특정 정치적 어떤 그 변수로 인한 이제 이런 좀 대립되는 구도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그 추세는 전세 가격 상승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계속 같은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이제 새로 탄생한 지, 정권이 탄생한 지가 이제 만 3년에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한 3년 정도의 정책 시차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게 올 하반기부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규제를 통해서, 수요 규제를 통해서
공급까지도 끊어진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입주 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가를 올리면서 특히 저가 전세, 매매가 전세가가 붙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의 매매가 상승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정부 산하기관에 발표한 자료하고 시장 전문가라는 오랫동안 인사이트라 불리는 분하고 이렇게 관점이 다르니 어느 쪽이 맞는 시장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세 시장을 또 예측할 때 올해 입주 물량은 예년과 유사 꾸준한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공급 기대하는 영향 때문에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박병찬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최적의 매수 타임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했는데요.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가격이 좀 떨어져 주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쯤 매물이 좀 증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박정석 대표님 말씀처럼 그 지역별로의 어떤 편차 그리고 상품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서울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 예.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을 현 시점부터 올 한 5월 초 사이가 좋지 않겠냐. 5월 초까지? 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올해 중에 매물이 제가 느끼기에 가장 많이 나올 시점을 예측해 본다라면 4월 15일 총선부터 5월 초 사이가 아니겠는가. 예. 선거 결과를 보고서 매도에 임하고자 하시는 일단 매도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매도의 한계 시점에 대해서는 종부세 6월 1일이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에 예, 예. 5월 말까지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차원으로는 5월 초까지는 계약서를 쓰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가 매물이 좀 많이 나올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나홀로 떨어지는 것은 강남의 고가주택 분야에서 재건축입니다. 예. 솔직히 그거 외에는 지금 하락하는 시장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게 그럼 왜 떨어지는가를 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초원이나 합헌 판정이나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재초안이나 여러 가지 재건축에 따른 규제는 뜨거웠던 시장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재건축이 크게 올랐던 이유 또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유추해 보건데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단은 유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좀 심했었죠. 예, 예. 그리고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공급은 부족하다는 쪽으로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원인들이 지금 그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원인들이 정부가 정책으로 이걸 제거해서 강남의 재건축이 지금 떨어지는 것이냐? 제거한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왜 떨어지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박 대표님, 그 아까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왔던 얘기지만 2007년도에 이제 시행됐을 때하고 시기적으로 틀려진 게 제초안을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해갖고 이제 판결이 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합헌이란 판결이 네네. 났지. 거의 명시된 이유들이 공공의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지만 유명한 단지들 제초한 그 초과액에 대한 그 통계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런 금액들이 막 뜨다 보니 네네. 최종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면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분상 문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도 그쵸. 그렇고. 규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제 피로를 크게 느끼는 건 맞습니다만은 예, 예. 재건축을 소유하신 분들의 입장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그 재초안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기에는 갖고 있는 이 재산의 규모가 워낙에 큰 자산이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재초안보다도 종부세 이 부분이 매도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그렇죠, 보는 종부세. 것이고 예. 그리고 그분들을 그냥 저희가 그냥 유튜브 상에서 얘기하기로는 심약자 급매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무슨 하고 말인지 있습니다. 알아요. 따라서 그 급매물들이 지금은 급매물이 맞습니다만은 4월 선거가 끝나고 이 12, 16 대책의 어떤 이 규제력이 약해지는 타임에는 분명히 반등 폭이 단기간에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 물량들. 네네. 그 물건들은 저는 현 시점부터 적합한 가격 수준의 급매물이 맞고 그리고 5월 초까지 지금부터 급매물이 맞는 규정이라면 기준에 들어온다라면은 지금 매수해도 장기 보유자 분들에게는 좀 괜찮다 보고 다만 재건축이 많이 진행돼서 정말 이제 재초안의 어떤 영향력을 단기간에 받을 것 같은 구역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든다면은 대치동 은마라든지 예, 예. 잠시주공 5단지라든지 아니면 아직 대장주들. 시작도 하나 목동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동산들은 올 상반기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비규제 지역 외곽권 잠시 얘기해 드린다면은 예, 예.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의 이 폭등 상황이 3차 폭등이라고 저는 이제 정하고 싶은데요. 항상 상승을 알리는 그 신호는 강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원지죠, 네네네. 진원지. 뭐 수원이나 용인 쪽이 뜨거운데 강남의 이 3차의 어떤 그 기점 속에서 사실 분당이나 판교 위례는 항상 고스란히 영향권에 있었습니다만은 용인 수원 쪽은 지금 왜 이렇게 뜨거우냐면은 2차 상승 여파도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와 3차가 몰아서 지금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몰아서. 네, 강남발의 상승의 2, 3차의 영향력이 지금 몰아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정부는 9억이야 뭐 지금 성남이나 뭐 수원, 용인 안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간 정도 온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실수요자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적합한 매물을 잡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경론이 벌어지길 기대했는데 뭐 경론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요. 곽 대표님 우리 박병찬 대표 얘기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이제 재건축에 네, 대해서는 저는 계속 뭐 이번 상승장 시작부터 좀 부정적인 포지션이었거든요. 네, 예.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참여했을 때도 보면은 이제 재건축, 강남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도 가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생기면은 재건축이 결국은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면은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에너지가 강해지고요. 어차피 여러 채를 못 산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재건축을 들어가서 되든 안 되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제가 재건축을 다시 추천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재건축은 사업이고 속도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은 제가 재건축을 추천하는 포지션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저는 추가 규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재건축에 정비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뭐 올 상반기는 힘들겠지만은 아마 하반기 정도 가면 다시 뭐 강남 아파트는 원위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팔 수 없습니다. 예.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원위치 되고 뭐 가을 정도에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은 역시 또 재건축 가격이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가 또 있지 않을까. 그 규제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흐름상으로는 뭐 정치적인 요인들을 빼고 나서라도 예. 도심 재생, 뭐 정비 사업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를 뭐 빠르면 21년, 뭐 늦어도 22년 정도에는 도심 재생 쪽으로 다시 흐름이 간다면은 그때는 이제 재건축을 사도 되는 때인데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유튜브를 계속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13년도 말부터 14년도 이제 그 이전에 기센 부동산 할 때 여러 이제 전문가들 방송 나온 전문 모니터링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박병찬 대표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이제 이런 갭 투자나 이런 거 말고도 지역을 그때 동두천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그런 건 어떤 근거에서 얘기했고 지금 그런 지역들 또는 아까 얘기했던 수원이나 이런
이제 곽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추세에 따른 흐름이 경기 남부권을 흘러가는 그 근거를 대서 여러 차례 저희가 방송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 박 대표 아까 얘기 중에 이게 네. 뭐 그 성남이나 위례 뭐 또는 그 인근까지는 강남, 서울의 영향권이라고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고 한다, 연동된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아까 용인이나 수지 등은 비규제 지역 또는 뭐 풍선 효과 영향도 있는데 그게 이번 효과로만 오른 게 아니고 아직 거기는 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상승세가 이제 더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수도권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좀 짚어줘 보시죠. 우선은 이렇게 물결의 파동처럼 강남에 돌이 떨어지면 파동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저는 강남이 움직이고 판교가 움직이고 위례 분당이 움직일 동안 용인 수원 쪽이 잠잠했던 이유는 판교나 이 분당 쪽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적거나 없는 지역이고 용인은 자체적으로 공급이 많았고 수원, 용인 다 할 것 없이 동탄의 공급 권역에 들어갔던 그렇죠. 지역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바람이 물결 파동이 들어오는 이 텀이 좀 길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파동이 좀 몰아서 좀 지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장세가 이 비규제 지역이 뜨거운 이 장세가 수원하고 용인이 반짝거리고 끝날 것인가 그렇게 보진 않고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더 확산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긴 내다보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비규제 지역들 중에서 저는 인천시와 의정부시가 향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이 온다라면 그때가 지금 이 상승세의 대세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 신호가 되지 않겠나라는 인천과 의정부가 만약에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현재 3차 대세 상승의 3차가 아닌 전체 이 시장에서 지금 큰 굴곡 속에서요. 굴곡 속에 끝나가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어떤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좀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거하고 같은 얘기네요. 일단 현재 아까 한국감정원 얘기하고 제가 전세가격 매매시장 얘기한 거기는 다른 궤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추세적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가격은 상승하는 장이 지속될 것이고 곽 대표님은 이제 아까 추세 얘기 제가 여쭤봤었고 그 시점은 곽 대표님 우리 방송에 한 3, 4년 얘기하셨었죠? 예, 한 2024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경기 남부권부터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누가 사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지역에 또는 서울에서 내려가는 실수요자들이 구입하고 있는가? 저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투자의 성격이 이제 패턴이 좀 바뀌는 거죠. 서울이라든가 뭐 과천 또 판교, 분당 이런 데까지의 투자층과 지금 용인, 수원 쪽의 투자층이 다르다는 거죠. 서울이나 이 인접 지역, 판교, 과천까지는 아무래도 뭐 개수를 늘리는 투자라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 투자였어요. 실수요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 뭐 장기 투자이고 실수요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상승장 초기에는 그렇게 투자 성격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한 채보다는 개수를 늘리는 투자가 더 유망하겠다. 차라리 전세를 끼고 사서 개수를 늘려버리자. 일종의 저는 세채 효과라고 보는데, 두 채까지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세 채 되는 순간부터 베린몸이 될 뻔해요. 그러면 세 채나 네 채나 이렇게 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취득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게 됐지만 작년 말까지는 그렇죠.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움직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끝물이 아닌가 이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확신하지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또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끝은 아닐 것이다.
끝은 조금 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곽창석 대표님, 박병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거의 그 방향성 같은데 약간 미묘한 뭐 차이가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